안녕하십니까. 오늘 개교기념일이라서 또 수업을 쉬게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너무 수업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고려 시대의 남녀를 바라보는 관점, 고려 시대가 어떻게 다양하게 사물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것을 남녀 관계에 한정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고려 시대에는 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에 저촉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산을 남녀 똑같이 나눠줬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재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보통 아들을 우선으로 하고 맏아들에게 제사를 몰아주고 맏아들이 큰아버지네가 제사를 지내고 둘째 아들은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려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점을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이라고 생각해 왔었던 우리 역사의 남자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남성 아들에 대한 중요성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도 잘 적응이 되지 않아서 16세기 이후에나 17세기 접어들면서나 이제 남아에 대한 장자에 대한 재산 몰아주기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반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유교적 전통이 물론 기반이 되고 있었지만 오래된 전통이 아니다. 고려시대 때까지 그 이전 사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가족을 이루는 주체에 대해서 남자를 호주로 삼고 남자가 아니면 남자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계신데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아들의 입장에서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운명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떤 연명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포기한다고 각서했을 때 엄마는 못 써요. 원래대로라면은 지금 가족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요. 그래서 호주 집안의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남성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이의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수술을 받을지 말지 그리고 수술을 받을 경우에 위험성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위험성을 우리가 부담하고 수술을 받겠다. 이런 동의서도 작성을 못했던 거예요. 원래대로라면은. 그런데 89년도에 가족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계와 부계를 차별하지 않는 법이 도입이 된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어머니의 역할이나 아버지의 역할이나 큰 차이가 아예 차이가 없이 법으로 규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05년도 이거는 이제 모계 범위이고요. 모계 범위와 부계 범위의 친척 범위가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사촌까지이고 어머니는 8촌까지 아버지는 8촌까지 어머니는 4촌까지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을 나눠줄 경우에 내가 5촌이다 라고 할 경우에 어머니 쪽으로 5촌이고 저쪽 집안은 아버지 쪽으로 8촌이라고 할 경우에 내가 더 가깝죠. 촌수로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계의 5촌이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이나 똑같아야 되는데 사실은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계는 짧게 4촌까지로 아버지 쪽은 8촌까지 친척으로 규정을 했던 것이죠. 이게 89년도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2005년도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호주제가 위헌 결정이 내려집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렇게 갓쓴 분들이 나와서 여성부가 호주제 위헌 결정을 내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여성부를 해차라, 뭐 맘타기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는 몇 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전통인가? 살펴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 몇 년까지 잡고 있나요? 5천년 역사 이렇게 잡고 있지 않나요? 5천년 역사 중에 3천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전 가족에 대한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전통이라고 알고 있었던 인식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을까? 조선시대 들어서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땠을까요?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뭐가 똑같았다? 남과 여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권리도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고려시대에서 여성의 지위를 보여주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자 호주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땅에다 세금을 부과하고 사람에다 세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사람에다 세금을 부과하는 건 군대 징발할 때에 그렇죠. 근데 군대 징발할 때에 그 가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남자를 위주로 남자를 주로 해서 주인으로 해서 나머지 가족을 구성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여자 호주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족의 기록 순서도 조선시대에는 남자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여자 적고 그 다음에 노비 적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출생순으로 여자가 먼저 태어났으면 여자, 누나가 먼저 태어났으면 누나 먼저, 그 다음에 동생이 남자면 남자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묘지명의 기록도 나와 있는데 묘지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고 도자기에 구워가지고 묘에다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것을 묘지명이라고 하는데요. 묘지명의 기록을 보면 몇녀 몇남, 그러니까 남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가 먼저 나옴으로 해서 당시에 남자를 우선시하는 문화, 특히 조선시대의 문화가 그리 오래 소급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고려시대까지 소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자, 이런 고려의 가족 관계를 바라보는 명칭을 양측적 친속 관계라고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한 용어니까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즉 남자나 여자나 어머니 쪽이나 아버지 쪽이나 똑같이 친척의 거리에 따라서 동일하게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삼촌과 어머니의 삼촌, 어머니의 남자 형제와 아버지의 남자 형제를 똑같이 삼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뭐라고 덧붙이나요? 외삼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여자 형제는 뭐라 그래요? 고모라고 하죠. 어머니의 여자 형제는 이모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구분이 오늘날엔 명확하게 되고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쪽이나 아버지 쪽이나 양쪽 측면이 친속관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라는 것이죠. 부계와 모계가 같은 비중을 두었다. 두 번째, 각 집안의 가계 기록은 아버지 계통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보를 반영한다. 즉 어머니 계보도 반영한다라는 것이죠. 본인을 중심으로 왼쪽은 어머니 쪽이라고 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대등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삼촌과 외삼촌 똑같이 나에게는 삼촌 관계라는 것이죠. 이모 고모, 어머니의 여자 형제, 아버지의 여자 형제, 이모 고모 이런 명칭이 없습니다. 숙부, 숙모로 통일해 버렸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기록이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모랑 고모라는 용어가 나왔다면 그거는 거짓말, 사기가 되겠죠. 그렇죠. 고려시대에는 이모나 고모 없이 숙모, 숙부 이렇게 구분 없이 불렀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형제나 아버지의 형제는 나를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서 동일한 명칭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외할아버지나 부인의 형제에 대해서도 상복을 똑같이 입습니다. 할아버지 쪽에만 상복을 입었었나 봐요. 약간 차별을 두고 그렇지 않은 시절이 바로 고려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나를 기준으로 똑같다라고 해서 양쪽 측면의 친속관계가 통일하다고 해서 양측적 친속관계라고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예.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쪽이 똑같다 보니까 역시나 상속도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지 않을 경우는 조선시대 아들에게 몰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도 큰아버지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가셨고 농사를 지으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막내시다 보니까 거의 받지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런 사례는 조선시대에는 나올 수 있었지만 고려시대에는 나올 수 없는 사례다라는 것이죠. 재산은 아들, 딸 똑같이 나눠졌습니다. 재산 균등, 의무도 역시 균등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지낸다라는 것이죠. 봉양, 제사도 공평하게 지냈다.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그죠? 봉양이라는 건 뭐 아버지 모시는 거죠. 어머니 모시는 거죠. 제사는 어떻게 했다? 윤행,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제사 지내러 큰아버지네 집에만 가고 설날 추석 때 큰아버지만 내 집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큰아버지, 다음엔 작은아버지, 그 다음에는 뭐 고모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여자의 재산은 결혼 후에도 여자에게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왼편에 그림으로 소개를 상상도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경기도의 안찰사, 요즘으로 치면 도지사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손변, 당시의 지방관은 재판 권한까지도 모두 가지고 있었거든요. 행정뿐만이 아니라 사법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는 왕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경기도 안찰사 손변이 딱 앉아서 재판을 또 관할해야 하는데 둘이 찾아온 거예요. 딸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고 이 둘 지금 옆에 귤색 옷 입은 사람하고 검은색 옷 입은 아들 끌어안고 있는 동생하고 누나인데요. 둘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화해해가지고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는 장면인데 그걸 상상해 놓은 것인데 얘네들이 법정에 온 이유는 뭐냐면 누나한테 재산을 다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검은 옷, 모자, 신발, 종이 한 개씩만 그렇게 나눠줬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불균등한 재산 상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눠줬느냐? 누나에게 다 나눠준 건 분명히 불공평하니까 요즘 세태 고려 시대인데 무슨 재산을 누나에게 다 몰아주느냐라고 해서 법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랬더니 손변이 이렇게 나눠준 거는 누가 봐도 불공평한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누나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주었던 것은 너를 보살피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모자, 신발, 종이를 나눠준 것은 그걸 가지고 네가 큰 다음에 그 소송을 걸면 당연히 법적으로 네가 이길 것이니까 누나가 너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널 그냥 재산을 너한테 나눠주고 네가 잃어버리거나 혹은 뭐 네가 떠나버리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재산 갖고 어리니까 어린 마음에 그냥 난 누나 떠날 거야 뭐 이러면서 떠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누나 보고 잘 지키라고 다 누나에게 나눠줬고 너는 나중에 소송하라고 종이까지 다 나눠준 것이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천재네라고 하니까 동생이 누나를 끌어안으면서 엉엉 잘못했어요 누나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좀 약간 좀 어거지가 들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균분상속이 원칙이니까 나중에는 네가 소송 걸면 언제든지 뺏어올 수 있는 게 재산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지금 흐뭇하게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창 들고 있는 군사가 쳐다보고 있는데 약간 어거지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균분상속이었다. 음서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서라는 건 뭐죠? 그늘 음자입니다. 음지라는 뜻이죠. 서자는 서용하다, 채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늘에 따라서 그늘로서 채용하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서 있는데 제 그림자가 미치는 곳에까지 서 있는 사람들은 서용. 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 그림자가 미치는, 제 힘이 미치는, 제 친척 범위에 있는 애들까지는 다 관직에 등용시켜주는 것이죠. 음서. 그래서 고려시대를 귀족사회로 규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이 음서제도인데 이게 아들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에도 이 음서제도가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에는 아들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딸에게는 안 줬어요. 근데 고려시대는 나를 중심으로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아들, 딸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음서제라는 것 첫 줄에 설명해놨고, 그 다음에 여성이 재산의 상속, 호주, 제사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사회였던 만큼 음직도, 음서제도도 딸의 자손에게 동등하게 계승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일처제의 사회였습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들을 낳지 못하면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는 것이 그 사람에게 후손으로서 선조들에게 다할 수 있는 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쫓겨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못 낳을 경우에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는 것은 종손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부부관계에서 봤을 때 아들을 못 낳는다고 다른 여자를 들여?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거죠. 즉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일부 일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아들을 못 낳는다고 딴 여자를 들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다? 이건 돌멩이 맞을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상 박유가 지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상소문을 올렸어요. 고려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아서 여자의 머리가 휘어지도록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첩을 두자라고 했던 거예요. 박유라는 사람이. 그랬더니 야, 쟤가 박유인가 보다.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첩을 두자고 한 저 거렁뱅이 같은 늙은이 박유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돌팔매질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조선시대에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일부 다처제라는 제도는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고려 부인 염경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염씨 부인이라고 다 통칭을 해버렸어요. 여자가 어디 이름이 있었습니까가 조선시대라는 거예요. 최로백과 염경의 부부였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묘지명을 남겼어요. 또 묘지 안에다 그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서 묘지 안에다 집어넣었던 것이죠. 근데 염씨 부인이 아니라 염경애로 호칭을 하고 있었다. 이름 전체를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3-4명의 자녀를 둔 부부 가족 형태였었고요. 그리고 불교의 영향으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주 희박했다라고 해요. 남아선호 사상이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규보의 동문선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혼인하면 남자가 처가로 갑니다. 필요한 것을 다 처가에 의존하니 장인 장모의 은혜가 부모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할 경우에 남자가 여자 집, 장인 어른의 집으로 가면 장가 간다가 되는 것이고요.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시부모의 집으로 오면 시집 간다가 되는 것이죠. 요즘은 장가 간다, 시집 간다는 그냥 결혼하다라는 것으로 퉁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아주 다른 풍습인 겁니다. 근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시집 간다였었는데 고려시대에는 장가 간다가 원칙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려의 풍속은 아들과는 함께 살지 않을지언정 딸은 집에서 내보내지 않으니 무릇 부모 봉양하는 것은 딸이 맡아서 주관합니다. 조선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건 좀 제목이 좀 센데요. 자유로운 이혼과 재혼. 자유롭지는 않았겠죠. 이혼하고 재혼하는데 자유롭게 안녕하고 헤어진 연인끼리 헤어져도 자유롭지 않은데요.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조선시대처럼 시집 귀신이 되어라, 어디 시집에서 죽지 않고 네가 남편에게 소방을 맞고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오냐, 이런 모습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서금, 송나라의 사신이 지은 책 고려동형에 고려인들은 쉽게 혼인하고 쉽게 헤어져 그 예법을 알지 못하니 가소로울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즉 남녀 간의 결혼과 이혼은 비교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번 맺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웠다. 비교적. 그 내용은 밑에 사례들은 밑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조선시대 중기까지도 계속됐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결혼 풍습, 남녀에 대한 차별은 아주 오래되지 않은 우리의 짧은 전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위가 결혼하게 되면 부인 집에 머무르는 사위서자, 사위가 류, 머무른다, 류, 장인부, 사위가 장인의 집에서 머무르는 결혼 형태를 서류부가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대릴사위제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어머니 집에서 거주하고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에 아버지는 거처를 이동하고 자식들은 어머니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어머니 집으로 가버린 것이잖아요. 만약에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에 아버지는 어디로 갈까요? 옮길 수 있으면 아버지가 거처를 이동할 수 있어요. 결혼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데려가나요? 아니죠. 자식들은 어머니 집에 그대로 머무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아버지가 날 낳았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만 자식을 낳는 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에 자식의 소유권은 100%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반반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데려가려면 데려가는데 어머니 측에서 또 붙잡으려면 아이들을 그대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집살이제에서는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에 아이들의 거처는 아버지의 집, 만약에 아버지가 재혼할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함께 살 가능성이 10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재혼을 할 경우에 새로 들어온 새어머니와 이전 아내에게서 나온 아이들은 한꺼번에 같이 살 가능성이 100%였죠. 만약에 새어머니가 성격이 안 좋은 콩쥐팥쥐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죠. 만약에 고려시대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학대를 한다? 아이들은 외삼촌 혹은 외할머니 댁으로 도망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이동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소유는 어머니 쪽에 없으니까 아이들은 100%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가 재혼할 경우 만약에 성격 나쁜 콩쥐팥쥐 새엄마 같은 사람이 온다면 아이들은 학대받을 성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6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결혼제도가 자리를 잡는 16세기 이후에 이런 장화와 홍련전 같은 전처가 자녀를 구박하는 계모가 등장하는 그런 계모 학대용 소설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이런 계모 학대용 소설이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즉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남자 위주로 그리고 서류 부가혼이 사라지면서 시집 가는 형태가 어머니가 시집을 가서 시집에 거주해야 되고 어머니가 이혼을 하거나 죽을 경우 그 자식들은 아버지의 소유물이 100% 인정되는 경우에 계모가 들어서도 도망가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었고 이러한 장화와 홍련전 같은 계모 학대형 소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인데요.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고려시대에는 남녀 차별이 없었다. 동등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었다. 재산권뿐 아니라 제사권까지도. 결혼에 관해서도 고려와 조선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려에는 서류 부가혼, 대릴사위제, 조선시대에는 시집을 가는 형태, 그러니까 여자가, 어머니가 남편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결혼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런 결혼 형태 때문에 계모 학대형 소설이 16세기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계모 학대형 소설은 좀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요. 양측적 친속관계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카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